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경제입니다. 유동성 관기 따뜻해지면 꺼진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한국, 미국 증시 모두 거품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급등세가 세계 1위죠. 이제 조단이 1일 개인 매수세 기록하는 거 이제 뉴스도 아니에요. 자, 미국마저도 지금 자산 버블 붕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고평가는 맞는데 더 오를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입니다. 자, 이런 자산시장 과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중앙은행은 느긋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 이미 밝혔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2023년, 2024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자, 증시를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데, 와, 이거 통화정책을 이런 식으로 세워도 되나 싶겠지만요.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을 세울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물가가 가장 큰 우선이고요. 두 번째가 성장, 세 번째가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저금리로 인한 자산가치 급등, 금융 불균형 상황은요, 세 번째 부작용이 해당된다는 부분이죠. 현재 중앙은행에서는요, 이 물가와 성장률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와 고용 지표를 우선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같이 물가와 성장률이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 절대 기대하시면 안 되죠. 그런 일도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중앙은행은요, 금융시장보다 실물 경제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종식시킬 명분이 절대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실물 경제가 바닥인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지금 긴축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요, 금물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긴축을 말하지 않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현재 자산시장의 유동성만 믿고 참여하는 분들께 그 유동성의 효과가 언제까지 갈까 제 예측을 한번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현재 미국, 유럽 모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심각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미국의 일일 확진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요. 심할 때는 30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 검사하는 것도 용한데 확진자 수가 2,200명이고 사망자 수가 3,000명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상 상황이죠. 자, 독일 같은 경우도 하루 확진자 2만 7천 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이 가장 방역에 성공적인 국가 중 한 곳이었는데 여기에마저도 뚫려버렸다는 부분이죠. 자, 영국마저도 4만 명이 넘는 확진자 수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봉쇄 조치가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 겨울에 코로나19 상황이 확산될 거다 모두가 예상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나마 백신이 나온 것이 천만다행이다. 그거 안 나왔으면 지금 금융시장마저도 감당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긴축을 입 밖으로 꺼내진 못하겠죠. 자, 반면에 남반구의 많은 국가들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작년 여름에 가장 심각했었던 인도 보시면요, 눈에 띄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도 똑같습니다. 중동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더라. 자, 그러면은 지금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맞고 있는 북반구의 주요 국가들이 봄이 오는 4월 이후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사태는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분명히 이건 팩트라는 부분이죠. 거기에 백신의 효과로 가속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요 국가들이 백신의 효과와 더불어서 계절적 요인으로 더 이상 코로나19가 경제를 짓누르는 이제 악재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가 언제 좋아질까요? 올해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다. 왜 그러냐? 계절적 요인과 백신이 어느 정도 배포되면서 집단 면역력을 형성하는 시기가 하반기부터였다. 그러면은 지금 웅크려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밖에 나가면서 돈을 한꺼번에 내지르면서 경제가 빠르게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죠. 수출 시장은 그래도 거의 회복이 됐는데, 자, 이제 내수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은 전 세계가 과거의 기저 효과 때문에 눈에 띄는 성장세가 보여진다는 부분인데, 정말로 전문가들 말처럼 올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경제가 안정세를 찾아가면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우선순위, 지금은 물가와 성장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부작용이 나오더라도 그것까지는 신경 쓸 여력이 없는데, 만약에 올 하반기부터 눈에 띄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물가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때 갑자기 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게 부각이 된다 그러면 중앙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자, 이 저금리의 부작용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죠. 자산시장의 과열과 그와 따라오는 부채의 증가, 양극화 문제, 금융기관 안정성 저해 등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다가올 때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은행이 지금과 전혀 다른 스탠스를 취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자, 중앙은행에서 장기적인 금리 전망하는 점도표 이런 부분 크게 의미 두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상황 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경기 침체가 심해지는 다시 미국에서도 벌써 긴축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테이퍼링이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매달 1200억 달러의 채권을 매입하고 있는데 그 규모를 서서히 줄여나간다는 거,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처럼 테이퍼링이라 이름이 붙였고요. 과거에 버냉키 의장이었던 시절에 이 테이퍼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증시가 크게 발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긴축의 신호탄으로 불리죠. 근데 이 양적 완화 조기 축소 이야기가 계속 연준 총재들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준 내부에서도 이것을 줄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아직까지 경제가 침체가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요. 와, 경제가 좋아지게 된다면 분명히 지금과 다른 스탠스, 지금 금리 전망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바뀐 연준의 입장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물론 경제가 바로 좋아진다고 하루아침에 이 0.25%의 미국 기준금리를 과거처럼 2.5%까지 단기간에 올리진 못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테이퍼링이라는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먼저 시작을 하면서 시장의 충격을 보겠죠. 자, 그렇게 서서히 줄여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고 보였을 때 과열을 경계하기 위해서 일단 금리 인상을 한 차례 하고 시장에 완전 좀 비수기적인 입장을 이야기할 겁니다. 금리를 한번 올리긴 했는데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1년 정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인상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활발한 논쟁은 바로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한 논쟁입니다. 왜냐?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직결된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연준이 시장의 구원자로 나섰다 하더라도 물가 앞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고 저희 쇼킹 경제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자, 올해 많은 전문가들이 물가가 많이 올라갈 거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워낙 저물가가 심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백신 등의 효과로 코로나19 상황이 종식 가깝게 진행이 되면은 당연히 보복적 소비가 일어나면서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높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평균적으로 2%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겠다 했지만 더불어서 금융 불균형 우려가 커진다면 연준의 스탠스는 그때 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상보다 강하게 긴축 신호도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월가에서는요, 저물가가 지속될 거란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높은 실업률에 따라서 저물가가 지속됐다는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봐라.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데 사람들이 쓸 돈도 없고 쓸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소비자 물가도 안 늘어나겠지.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도 미국 실업률이 크게 올라간 상황에서 어떻게 물가가 빠르게 오르겠니?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데 쇼킹 경제에서는 금융위기와 다른 점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는요, 금융위기와 근본적으로 달라요. 먼저 저축률부터 차이가 크고요. 확장적 재정정책을 워낙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가계에 많은 현금이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또한 고용시장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요. 이번에 고용이 침체된 산업은 컨택 산업입니다. 여행업종이나 이제 식당업들이 많이 침체를 받았는데, 자, 이런 부분은요, 저축률로 가계가 현금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보복적 소비가 일어나면서 고용 증가와 빠른 소비 증가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물가 상승률 인상 압박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대규모 위기가 끝나면 각국에서 부양책을 쏟아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나 지금 식량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달러 약세까지 동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융위기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 물가를 금융위기가 유난히 침체시켰던 이유는 실업률도 연관이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요, 바로 이번 코로나19는요, 가구가 보유한 자산을 급락시키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 모두 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기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자,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결국에는요, 개인이 보유한 자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장기간 불황을 이끌었다는 부분인데, 이번은 자산 급락이 없이 오히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거품을 걱정해야 될 정도다. 그러면은 이번 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융 위기와 다른 흐름을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재 묻지마 투자 수준인 막대한 유동성이 만든 자산시장 과열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저는요, 지금 예상이 되기로는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서 누그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히려 경제가 좋아질 때 자산시장 과열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특히 물가 상승률의 관건이 달랐지만 지금 여러 가지 조합을 해볼 때 뭐 제 예상이 한창 맞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서 자산시장을 억누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산시장에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언제 빠진 게 좋은가? 저는 이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서 빠지면 늦겠다고 생각하고요. 한 발 앞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은 한 발 앞서 대응을 하는 거는 올해 4월 이전 정도 날씨가 따뜻해지기 이전에 빠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백신 보급이 굉장히 느리게 됐지만 그 부분도 결국에는 해소가 될 거라는 부분이죠. 그럼 백신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결국에는 보건안전 위기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 예상보다 빠른 성장률과 고용세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싫다. 이번 부동산 거품, 증시 거품 어디까지 이뤄지나 끝까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좀 더 신중하게 출구 전략을 세우실 거면 저는 물가 상승률을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가 불안이 심해지면요. 자산시장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거는 매년 10년마다 있었던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상으로 쇼킹 경제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